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을 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줄 클래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고전파는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부흥했다는 이야기 들려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빈 고전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도 1781년 25세의 나이로 빈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빈에 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음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미넨에서 고급마차를 전세내서 이 호화판 가재도구를 싣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 당시에 빈에는 왕족을 비롯해서 제후 10여 명과 그리고 백작 6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는 이들에게 희망을 걸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차르트는 불어와 라틴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전해집니다. 네, 기대했던 대로 그는 빈의 상류층 귀족 대부분과 사교 관계를 맺는데 성공을 했고요. 또한 당시 21만 명이나 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음악회를 기획하고 거리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CEO 음악가로서 맹활약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게다가 하이든은요, 그 어떤 악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직업 작곡가였지만 모차르트는 피아노를 아주 잘 연주했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히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나 모차르트는 평생 경제적 공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씀씀이가 해펐기 때문에 돈을 벌면 카드놀이나 당구, 또 볼링 따위 등의 내기 시합을 해서 탕진했다고 합니다. 네, 그의 부인 콘스탄체는 모차르트가 돈을 관리하는 재능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따라서 그의 가족은 빈에서 14번이나 전셋집을 옮겨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채 돈가스의 5번지에 남아있고요. 이것이 초라하긴 하지만 피가로 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한편 1782년 모차르트가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콘스탄체, 그는 어떤 여자일까요? 모차르트의 부친이 콘스탄체를 환양년이라고 욕한 편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평민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빈을 떠나서 프랑크푸르트, 민헨, 그리고 만하임 등으로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그녀에게 보낸 편지들에는 그녀에 대한 모차르트의 순수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귀여운 아내 콘스탄체가 곤히 잠을 자다가 그의 편지를 읽느라 잠에서 깰까봐 쉿 등의 의성어가 문장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고 합니다. 네, 모차르트는요, 약 769편이나 되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고요. 또 하나같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명곡들로도 유명합니다. 이 곡들을 남기고 모차르트는 1791년 겨울 라우겐슈타인가스의 8번지의 집에서 3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잠시 슈테판 대성당에 들렀다가 북쪽 상트마르크 공동묘지에 매장됐습니다. 물론 그의 시신에 매장된 정확한 지점은 오늘날 찾을 길이 없는데요. 현재 빈 남쪽 중앙묘지의 묘는 거기서 이미의 뼈 몇 개로 발굴해서 이장해서 만든 가묘라고 합니다. 그의 묘석 아래에서 어린 천사가 이마에 손을 짚고 있는 형상은 영원한 미성년자 모차르트가 뒤늦게 철들어서 무언가를 후회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장례식에는 부인과 친척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단지 2명의 일꾼만이 자리를 지킬 정도로 매우 초라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차르트의 장례식은 그다지 이상한 광경은 또 아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계몽군주 요제프 2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묘 대신 집단묘를 사용해야 하고 관은 해가 지난 다음에 묘지로 옮겨
요구해야 하며 시신을 담은 관조차 한쪽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단묘는 8년마다 모두 개장해서 새로운 시신을 묻을 수 있도록 말끔히 치워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왜 모차르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또한 그의 아내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너무 슬펐기 때문에 실신했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요. 모차르트가 마지막 레퀴엠을 작곡하느라 지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사망했을 때 그의 방에는 레퀴엠 말고도 미완성 원고가 100여 편이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모차르트는 천재였지만 음악을 정확히 계산해서 작곡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남아 있는데요. 엇박자와 모티브의 순환 운동, 거듭된 문제제기 방식은 모차르트가 매우 풍부한 감정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모차르트는 화음이나 오케스트레이션 따위의 공식적 관례에 따라 신속히 첨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곡은 동시대인들에게는 아주 난해한 곡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네, 나중에 슈만이 뒤늦게 그의 음악의 경쾌, 우아,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게 됐고 또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렇게 해서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모차르트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5살에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고 12살에 오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36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인생 중에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그리고 소나타와 실내악, 종교음악 등 그 시대의 모든 종류의 음악을 1년 평균 16편씩 만들어내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중에 피가로의 결혼은 역사상 최고의 오페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하인이 귀족에게 반항하는 혁명적인 내용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보마르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그러나 이 희곡은 비판과 저항 이념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상연히 금지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희곡은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통해서 오페라라는 장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18세기 이탈리아 코믹 오페라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리는 모차르트. 네, 그는 얼마나 천재였을까요? 현재 심리학자들이 모차르트의 여러 상황으로 IQ를 측정한 결과 230에서 250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는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 중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4세 때 모차르트는 아버지와 이탈리아 여행을 함께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교황청 바티칸궁에서 알레그리라는 사람이 작곡한 미제레레라는 합창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곡은 바티칸 궁에서만 연주하고 밖으로는 절대 연주할 수 없도록 악보의 유출을 막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 곡을 한 번만 듣고도 구성부의 11분짜리의 곡을 그대로 기억해서 악보에 사보했다는 것입니다. 네, 모차르트는 1788년 6월부터 8월에 이르는 짧은 2달간의 기간 동안 교향곡 39번부터 41번까지 최후의 3대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네, 이 세 작품은 모차르트 교향곡 창작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작품으로서 친히 통치하는 성역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또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오페라 돈 조반니와 마술피리와 비견되는 깊은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있어서 기악곡의 표현적 가능성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그런 평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최후 3대 교향곡들 가운데서 주피터라는 부제가 붙은 교향곡 41번은요. 베토벤 이전에 작곡된 교향곡들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에 붙은 주피터라는 별명은 하이든의 후원자이며 바이올리니스트 겸 오케스트라 리더인 요한 페터 잘로몬이 붙인 것인데요. 그는 1819년 10월 20일 에든버러에서 이 교향곡을 연주할 당시 이런 부제를 처음 사용한 이후에 1821년 3월 26일에 열린 런던 필하모닉 협회 연주회에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교향곡은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제왕이었던 주피터의 이름에 걸맞게 웅장하고 또 장대한 규모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악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는요. 처음 제시되는 주제는 관악기와 현악기의 전합주로 제시되는 힘찬 느낌의 전반부와 또 현악기만이 조용히 응답하는 후반부로 나뉘어져서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윽고 부점 리듬을 강조한 관악기와 팀파니의 연주와 또 현악기의 하행 모티브가 화려한 분위기를 더하면서 주피터의 당당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음 2악장은 안단테 칸타빌레인데요. 느린 템포의 우아한 악장으로 야금기를 낀 현악기 음색이 특징적입니다. 고전주의 음악에서 주로 느린 악장에는 좀 더 조용하고 또 부드러운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금기를 끼고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악장 도입부에 야금기를 낀 바이올린으로 연주된 유려한 선율이 마치 오페라의 아리아를 연상시키는 듯한 서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3악장과 4악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악장은 프랑스 궁전 귀족들의 사교 댄스인 미뉴에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3박자의 맥박이 잘 느껴집니다. 전곡은 하행하는 선율의 움직임이 기본이 되고 있고요. 또 당당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알려주는 알레그레토 부분과 관악기 노래에 응답하는 현악기의 스타카토가 전개되는 트리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오의 뒷부분에는 4악장에서 사용될 푸가의 기본 주제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계속해서 4악장은요. 소나타의 형식과 푸가풍의 기법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어 대단히 정교한 음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악장에는 푸가의 기반이 되는 도레파미의 내음 모티브는 중세 옛 그레고리오 성가인 크레도의 선율에서 온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이미 이 주제를 교향곡 제33번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마치 신앙을 고백하는 듯한 반복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크레도 선율과 5가지 피날레 주제가 마법처럼 얽히면서 전개되는 동안 숨막히는 긴장감마저 끌어들이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럼 모차르트의 최후의 교향곡 41번 주피터 교향곡 1악장 함께 하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 종목은요.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한국주철관입니다. 종목 번호는 000970입니다. 상하수도용 주철관과 관관 생산업체로 매년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또 자산가치 부각으로 배당 성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회사 엠프라니는 지난해 흑자 전환으로 올해 큰 폭의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상하수도용 주철관과 각종 관관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최초로 덕타일 주철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관제 기업인 진방스틸코리아와 한국강제, 화장품 제조기업인 엠프라니를 계열사로 두고 있고요. 이 상수도관 시장은 크게 관관과 주철관, 그리고 PVC관, PE관종과 기타 군소관종 등의 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CJ 대한통운입니다. 종목 번호는 000120입니다. 택배 부분의 호조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계약물류와 또 해운 항만 부분의 전반적인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외형과 또 수익성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2015년 택배 해외 물류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은 수익성 강화에 따른 모멘텀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CJ 대한통운은요, 국내 대표 종합 물류 기업으로서 대규모 물류단지와 유군, 그리고 해운과 택배, 포워딩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사업 부문에 걸쳐서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법인에는 한국복합물류, CJ 대한통운,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등 7개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해외 법인으로는 대한통운 미국 법인과 대한통운 일본 법인 등 36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소톡, 오늘은 한국주철관과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어제는 춤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면요, 오늘은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목표 빨갛게 네, 지금까지 두바이 하늘에서 펼쳐진 예술 무대였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펼쳐진 하늘 위의 무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황사가 심한데요. 우리가 보통 황사라고 하면 삼겹살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또 몸의 해독 기능에 좋은 도라지와 미나리, 그리고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종류로는 녹차가 좋다고 하니까요. 네, 틈틈이 여러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